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7년 준비하고 9조 원을 쏟아부은 밀라노 올림픽. 하지만 총 경제 효과 380조 원 중 247조 원을 단 한 나라가 쓸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나라가 가장 무시를 당했었다는 사실이에요. 밀라노 최고 땅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격이 안 맞으니까 저 구석에서 전통 음식이나 파세요. 하지만 16일 후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도시를 살려주세요. 세입자들이 줄줄이 도망가고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거든요. 대체 어떤 나라가 유럽의 오만을 이렇게 산산조각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정극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싹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쳤습니다. 밀라노 전체가 미쳤어요. 모든 차가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제가 변두리 쓰레기장이라고 무시했던 그곳으로요. 시내는 유령 도시가 됐고 외곽은 인산인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산토로입니다. 밀라노 땅의 80%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자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왕이죠. 제 사무실은 두오모 성당보다 높은 펜트하우스에 있어서 밀라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벽면에는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최고 경영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훈장처럼 걸려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제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니까요.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제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각국 대표단이 찾아왔어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최고급 와인을 들고 와서 제곱미터당 월 500유로에 계약을 맺고 갔고, 일본 대표단은 첨단 로봇 기술을 자랑하며 같은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제 건물의 가치를 알았어요. 비싼 임대료를 내서라도 제 건물에 입주해야 자신들의 격이 올라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가 한국올림픽 문화교류단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한국이라면 삼성이나 현대차 정도는 알지만 명품의 도시 밀라노에서 그들이 보여줄 게 뭐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들어온 한국 대표단은 매우 정중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들은 두오모 광장 바로 옆 가장 목 좋은 3,0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자리는 루이비통과 에르메스가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하는 밀라노에서 가장 비싸고 상징적인 곳이었거든요. 와인잔을 흔들며 그들에게 말했죠. 미안하지만 여긴 명품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은 아직 격이 안 맞잖아요. 제 말에 한국 대표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임대료를 물었어요. 저는 그들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제곱미터당 월 1,500유로. 프랑스나 일본이 낸 금액의 정확히 3배였어요. 한국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대로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책상 서랍에서 밀라노 외곽 지도를 꺼내 펼쳤어요. 비코카 구역이라 불리는 폐공업지대로 녹슨 공장과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었죠. 손가락으로 그 시커먼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제곱미터당 50유로면 빌려드리죠. 거기서 김치나 파세요. 어차피 이탈리아 사람들은 명품관에 오지 그런 곳엔 안 가니까요. 제 모욕적인 언사에도 한국 대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를 꼼꼼히 살피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역시 돈 없는 나라는 어쩔 수 없구나 싶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가는 한국 대표의 뒷모습을 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자 문고리를 잡은 한국 대표가 조용히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비서와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바보들 같은 일하고 3배를 불러도 흥정 한번 못 해보고 쫓겨나다니. 비서가 한국이 요즘 케이팝으로 인기가 많다며 걱정했지만 코웃음을 쳤어요. 명품 거리에서 춤춰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긴 격이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16일 동안 전 세계 부호들은 제 건물이 있는 두오모 광장으로 몰려들 것이고 한국관이 있는 폐공업지대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제가 마신 샴페인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몰락을 알리는 독배였습니다. 올림픽 개막 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경찰이 소리치고 있어요. 차 돌리세요! 코리아 하우스 쪽은 완전 마비됐어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뭐길래 제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까? 올림픽 개막식 당일, 저는 밀라노가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오모 성당 첨탑 위로 불꽃이 터져오르고 제 건물 옥상 VIP 라운지에서는 구찌와 프라다 최고 경영자들이 샴페인을 들고 축배를 나누고 있었죠. 루이비통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르코, 이번 올림픽으로 우리 매출이 30%는 뛸 것 같네. 저도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16일간 전 세계 부호들이 제 건물로 몰려들 테니까요. 같은 시각 밀라노 외곽 비코카 구역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녹슨 공장 건물 사이에 초라한 임시 텐트가 서 있었고 한국 직원들이 밤새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이탈리아 청년들이 비웃으며 말했죠. 저기 뭐 하는 데야? 김치 파나 봐. 개막 첫날 오전까지는 모든 것이 제 계산대로 흘러갔습니다. 비서가 기쁜 보고를 올렸어요. 오전 11시 기준 두오모 명품관 방문객이 3,200명, 예상보다 20% 많다고 했죠. 외곽 한국과는 아직 집계도 안 됐다며 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격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이는 법이지. 하지만 전고를 넘기면서부터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찌 매장에서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왔어요. 손님들이 매장을 구경만 하고 구매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후 2시에는 프라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매장은 북적이는데 실제 판매는 예상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후 4시 베르사체 점장이 더 이상한 보고를 했어요. 고객들이 한국 화장품이 어디서 파는지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명품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명품 매장에서 동시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오후부터 매장이 급격히 한산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북적였는데 지금은 직원만 서 있다고 했죠.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다들 호텔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밤 9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라노 시내 고급 레스토랑들의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오너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매출이 평소의 30%밖에 안 된다고 손님들이 모두 외곽으로 나간다며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오모 광장은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예상보다 한산했어요. 반면 멀리 동쪽 하늘이 유독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코카 구역, 제가 쓰레기장이라고 무시했던 그곳에서 말이에요. 밤 11시 결정타가 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급히 뛰어왔어요. 밀라노 지역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후부터 외곽 지역 결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반면 시내 중심가는 예상의 절반도 못 미쳤고요. 통신사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기노삽시를 기점으로 밀라노 시민과 관광객들이 거대한 강줄기처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하나같이 비코카 구역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곱미터당 50유로에 던져준 그 쓰레기장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내일이면 사람들이 다시 명품 거리로 돌아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동쪽 하늘의 환한 불빛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8개월 전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제 5,000유로짜리 명품 거리를 버리고 50유로짜리 쓰레기장으로 몰려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차가 동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죠. 회장님, 전부 코리아 하우스 가는 차들입니다.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30분 후 비코카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녹슨 공장 건물들을 휘감고 도는 2km의 거대한 인파,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간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심지어 텐트를 치고 밤을 사온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입구 안내판의 숫자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현재 대기시간 약 8시간. 미쳤나? 제 땅에서 제가 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맨 뒤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이탈리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고생하며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 여기 벌써 4번째야. 어제 받은 한국 에센스를 발랐더니 며느리가 나보고 20년은 젊어 보인다더라고. 뒤에 서 있던 대학생이 흥분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5번째예요. 여기서 체험한 한국 게임 주식 샀는데 하루 만에 15% 올랐어요. 한국은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여준다니까요? 8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밖에서 보던 초라한 텐트는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내부는 미래 그 자체였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삼성의 초대형 투명 디스플레이에서는 한국의 사계절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화면 앞에 서면 한복을 입은 아바타로 변해 경복궁을 거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화장품 코너였어요. 한국 직원이 고객의 얼굴을 스캔하더니 말했습니다. 15분이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화장품을 만들어드려요. 가격은 80유로입니다. 제 머릿속에 두어모 광장 구찌 매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서 350유로에 파는 크림은 그저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제품들이었죠. 한국은 4분의 1 가격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명품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식품관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가마솥에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청년이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마마미야! 이거 나폴리 피자보다 맛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5유로짜리 떡볶이를 받아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제가 평생 먹어온 수백 유로짜리 트러플 파스타가 아무 맛도 없는 밀가루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곱미터당 50유로에 던져준 이 쓰레기장이 제곱미터당 5,000유로짜리 제 명품 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싼 임대료로 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사로잡는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8개월 전 한국 대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명품 거리 매출 현황 가져와. 그리고 한국 대표 연락처도 찾아놔. 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구찌 이탈리아 지사장이 약속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지사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지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당장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얼마든 물어주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두어모 광장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지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어모요? 어제 우리 매장 매출이 평소에 3%였어요. 손님은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안 사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프라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관 인근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임대료는 회장님 건물의 절반이지만 유동 인구는 10배라고 했어요. 오후에는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에서도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더욱 잔인했어요. 두오모 명품 거리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67% 폭락. 반면 비코카 일대는 340% 폭등. 제가 제곱미터당 5,000유로를 받던 건물은 텅 비어가고 50유로에 던져준 그 쓰레기장이 황금 광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부동산 시세였어요. 두오모 광장 상가 가격이 이틀 만에 30% 하락했는데 비코카 구역은 50% 폭등했다는 겁니다. 제가 50유로에 빌려준 그 땅이 지금 제곱미터당 2,500유로를 넘어섰어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밀라노 부동산 협회 긴급 회의에서 수십 명의 재벌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 자산이 폭락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막을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 빌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구찌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었어요. 그 쓸쓸한 풍경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갑은 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요. 책상 서랍에서 8개월 전 받았던 한국 대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밀라노 부동산의 제왕이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릎을 꿇을 차례였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부동산의 제왕이 한국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30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3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올림픽 문화교류단입니다. 8개월 전 제 사무실에서 김치나 팔라는 모욕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마르코 산토로입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여유로운 목소리가 제 자존심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8개월 전 제가 무례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두오모 광장 정중강을 드리겠습니다. 제곱미터당 5,000유로짜리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임대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제발 그곳으로 와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가 조용히 답했어요. 회장님, 감사하지만 지금 저희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옮길 이유가 없는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8개월 전 제가 그들을 쓰레기장으로 내쫓았을 때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밀라노 명품 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와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 건물뿐 아니라 밀라노 전체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한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8개월 전 회장님은 한국이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명품은 한국이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하는 것. 그게 진짜 격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착각하고 살았어요. 한국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밀라노의 제왕이 무릎을 꿇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두오모 성당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당보다 더 높이 솟아오른 것은 제가 50유로에 던져준 그 땅이었어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땅의 가치는 위치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한국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두오모 광장 전체를 한국 문화 특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건물 외벽에 태극 문양을 새기고 광장 중앙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오모 광장은 밀라노의 상징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모두 허락하겠습니다. 그러자 한국 대표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출하는 수익의 20%를 밀라노시에 기부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부라니요? 제가 임대료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부까지 하시겠다고요? 한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밀라노가 저희를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8개월 전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품격 있게 나오다니. 일주일 후 코리아 하우스가 두오모 광장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72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두오모 성당 맞은편 제 건물 전체가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 뒤덮였고 그 위로 태극 문양이 장엄하게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성당 첨탑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개관 전날 밤, 저는 옥상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8개월 전 제가 오만하게 샴페인을 터뜨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품격이었어요. 돈을 벌면서도 나누는 것, 승리하면서도 겸손한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배우지 못했던 진짜 명품의 자세였습니다. 다음 날 개관과 동시에 3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밀라노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한국이 밀라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상권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명품 매장들도 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살리고 있었어요. 올림픽 마지막 주 밀라노 시청에서 경제효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부동산 협회 대표로 참석했어요. 시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총 경제효과는 380조 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의 다음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247조 원이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 효과입니다. 전체의 65%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가 7년을 준비하고 9조 원을 쏟아부은 올림픽에서 한국이 그 25빌배를 가져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 효과로 밀라노 전체 상권이 되살아났습니다. 명품 거리 매출이 코리아 하우스 이전 후 520% 증가했고 호텔 예약률은 6개월치가 매진됐습니다. 제가 버렸던 비코카 땅은 지금 제곱미터당 4,200유로가 됐어요. 84배 상승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8개월 전 한국을 외곽으로 보낸 것을 후회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당연히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하는 건 외곽을 준 게 아니라 한국을 무시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어떤 땅을 주든 그곳을 최고로 만들어냈어요. 50유로짜리 쓰레기장을 5,000유로 명품 거리보다 가치 있게 만들었죠.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진짜 명품은 비싼 임대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치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올림픽 폐막식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오모 성당 옆 깃대에 이탈리아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올랐어요. 밀라노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이 올림픽에서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두오모 광장의 태극기를 영구 개양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밀라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마르코 산토로입니다. 밀라노 부동산의 80%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오늘 저는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며 쓰레기장으로 내쫓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쓰레기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제 명품 거리는 폐허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밀라노를 살렸고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개 드십시오. 저희는 그저 한국의 일상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 벽에는 구찌 회장 사진 대신 한국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거든요. 그분이 5유로짜리 떡볶이로 제게 준 감동을 500유로짜리 트러플 파스타는 주지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제 모든 건물에 한국 기업을 최우선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들어오는 순간 그 건물의 가치는 10배가 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입니다. 돈을 벌면서도 나누고 성공하면서도 겸손하고 승리하면서도 배려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유럽의 모든 명품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비싼 브랜드는 에르메스가 아니라 코리아였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